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올해 73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겪은 일 중 가장 끔찍하면서도 가장 통쾌했던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모든 일이 불과 2년 전 제가 71였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충남 서산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25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작은 한약방을 운영했죠. 남편은 한의사였고 저는 약을 다리고 손님을 맡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딸 하나, 아들 둘이 있었어요. 첫째 딸 미숙이, 둘째 아들 준호, 막내 아들 준영이. 셋 다 번듯하게 키워냈죠. 큰 딸은 서울에서 남편 잘 만나 잘 살고 있고 둘째 아들 준호는 대전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내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어릴 적부터 말이 없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착하고 순한 성격 덕에 늘 걱정거리가 없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와 남편을 도와 한약방 일을 배웠어요. 준영아, 너도 한의대 가서 아빠처럼 한의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니? 제가 그렇게 말하면 준영이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여기서 엄마 아빠 도와드리는 게 좋아요. 공부 머리는 저한테 없어요. 순한 아이였습니다. 너무 순해서 걱정이 될 정도였죠. 남편은 제가 69이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한약을 다리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저는 한약방을 정리했습니다. 혼자서는 운영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행히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한약방 건물을 팔아서 생긴 돈, 그리고 평생 모은 저축이 있었습니다. 전부 합쳐서 약 18억 정도 되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서산 시내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죠. 1층은 편의점에 임대를 주었고 2층은 비어 있었으며 3층에는 제가 살았습니다. 임대료로 매달 3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걸로 생활하는 데는 충분했죠. 그렇게 2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준영이는 남편이 돌아가신 뒤 대전으로 가서 형 준호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대전의 한 한방병원에서 보조 일을 하며 지냈죠. 가끔 주말이면 집에 와서 저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아? 외롭지 않아? 괜찮다. 내가 가끔 와주니까. 형하고 잘 지내고 있니? 응, 형이 잘 챙겨줘. 조용하지만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준영이가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의 시작이었죠. 이부 천사의 탈을 쓴 악마. 준영이가 그 여자를 데려온 건 제가 71가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준영이가 평소와 다르게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주 좋았어요. 키가 165cm 정도 되어 보였고 얼굴은 둥글고 순해 보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고 옷차림도 단정했죠. 무엇보다 눈웃음이 예뻤어요. 어머, 우리 준영이가 이렇게 예쁜 여자를 데려오다니. 어서 와요, 지원 씨. 앉아요. 아이고, 어머님. 제가 뭐 예쁘긴요. 오히려 어머님이 정말 젊어 보이세요. 70이 넘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칭찬에 약한 제 성격을 그녀는 단번에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준영 씨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라고요.
평생 한약방 하시면서 자식들 셋이나 키우시고 지금도 이렇게 혼자 꿋꿋하게 사시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그저 먹고 살려고 악착같이 산 거지, 뭐. 그런데 지원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36이에요. 준영이보다 5살이나 많았습니다. 준영이는 그때 31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나이 차이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요즘은 연상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오히려 나이가 많으면 철이 들어서 좋다고 생각했죠. 두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저희는 병원에서 만났어요. 제가 대전 한방병원에서 원무과 일을 하거든요. 준영 씨가 거기서 보조 일을 하면서 알게 됐죠. 아, 그렇구나. 그럼 꽤 오래 알고 지낸 거네? 네, 1년 정도 됐어요. 준영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뭐?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지원이랑 정말 잘 맞아. 지원이가 나를 정말 잘 이해해줘. 나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만났어. 준영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한지원이라는 여자를 다시 쳐다봤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준영이가 저렇게 좋아하니까. 사실 저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워낙 소극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라 평생 장가를 못 가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지원 씨,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버지는 제가 25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혼자 고생이 많았겠네. 괜찮아요. 이제는 준영 씨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지원이를 위해 정성껏 저녁을 차렸습니다. 지원이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연신 감탄했어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맛있는 나물무침은 처음 먹어봐요. 아이고, 별것 아닌데. 한약방 하면서 음식 조절도 중요하니까 자연스럽게 배운 거지. 준영 씨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이런 어머님 밑에서 자라서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영이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영아, 지원 씨 정말 좋아하니? 응, 엄마. 지원이는 달라. 나한테 정말 잘해줘.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 가져준 첫 번째 여자야. 준영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뭐라고 하겠니? 내가 좋다면 엄마도 좋다. 엄마, 고마워. 그렇게 두 사람은 석 달 뒤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식장에서 조촐하게 했죠. 양쪽 친척들만 모여서 간단하게 치렀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제가 다 냈어요. 준영이한테는 목돈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무슨 소리. 내 아들 결혼식인데 내가 당연히 해줘야지. 결혼식 비용으로 약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제 건물 2층을 리모델링해서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밖에서 월세라도 얻어서 살게요. 무슨 소리. 2층이 비어 있는데 뭐하러 돈 들여 밖에 나가. 여기서 살아라. 엄마가 3층에 있으니까 가까워서 좋잖아.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5천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꺼이 그 돈을 썼어요. 늦둥이 막내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갔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결혼 후 지원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3층으로 올라와서 저를 챙겼어요.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아이고,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대충 드실까봐 걱정돼요. 주말이면 같이 시장도 갔습니다. 어머님, 저 시장 구경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어머님이랑 같이 가면 뭘 사야 하는지도 배우고 좋아요. 마트 대신 시장을 가자고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지원아, 너 참 기특하다. 요즘 젊은 애들은 시장 잘 안 가는데. 어머님, 저는 원래 전통시장 좋아해요. 여기가 더 싱싱하고 좋잖아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 동안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원이는 완벽한 며느리였고 준영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어요. 너무 작아서 제가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첫 번째 이상한 일은 이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원이가 3층으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8시면 꼭 올라왔는데 그날은 10시가 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자 지원이가 헐레벌떡 올라왔어요. 어머님, 어머님,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님, 오늘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지. 뭐 드셨는데요? 밥하고 김치 좀 먹었지. 아이고,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아침마다 챙겨드리잖아요. 지원이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내가 안 올라와서 그냥 먹었는데. 어머님,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늦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혼자 드시면 어떡해요. 제가 전화라도 했어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먹었는데 뭐.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혼자 밥 드시다가 가스불이라도 안 끄시면 어떡해요. 내가 언제 깜빡했다고 그래. 어머님, 그저께도 3층 현관문 안 잠그고 주무셨잖아요. 그랬나?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밤에 화장실 가다가 보니까 어머님 집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닫아드렸어요. 아, 그랬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나이에 깜빡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더 잘 챙겨드려야겠어요. 지원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두 번째 이상한 일은 일주일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큰딸 미숙이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날이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 준영이도 보고 싶고 새댁 지원이도 만나봐야지. 그래, 그래. 오니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정성껏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미숙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만들었죠. 그런데 오후 3시쯤 지원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요리하세요? 응, 큰딸이 오늘 온대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머님, 지원이가 뭔가 말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왜? 무슨 말하려고? 아니에요. 그냥 말해봐. 어머님, 오늘 언니가 온다고 하셨잖아요. 응? 그런데 어제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뭐? 어제 저녁에도 어머님이 저한테 내일 미숙이가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했는데 오늘 또 같은 말씀을 하시길래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나? 네. 그리고 그저께에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자꾸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약속도 깜빡하시고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병원? 신경과 같은데요. 저희 병원에 신경과도 있는데
제가 예약 잡아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어머님, 그래도 확인해 보시는 게. 됐어. 괜찮다니까? 저는 화를 냈습니다. 사실 무서웠거든요.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가? 그날 저녁 미숙이가 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냐, 오냐. 우리 딸 왔네. 저는 미숙이를 꼭 안았습니다. 새댁은? 준영이 새댁은 어디 있어? 아, 지원이? 지원아, 올라와. 지원이가 2층에서 올라왔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저 지원이에요. 아이고, 동생. 반가워. 준영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미숙이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셔서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지원이가 잘 챙겨줘서 좋아. 엄마, 그런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럼 건강해. 왜? 미숙이가 지원이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언니한테 말씀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뭘? 어머님이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요.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약속도 잊으시고. 지원이의 말에 미숙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래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니? 엄마,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제가 다음 주에 서울에서 유명한 신경과 의사 선생님 아는 분 있는데 거기 모시고 갈게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미숙이가 다시 내려와서 저를 서울의 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죠. MRI도 찍고 여러 가지 인지 검사도 받았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정상이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정상이에요. 그럼 치매는 아니라는 거죠? 네,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 벌어졌습니다. 산부 함정 속으로 병원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온 뒤에도 지원이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약 드셨어요? 무슨 약? 어머님, 혈압약이요. 나 혈압약 안 먹는데? 어머님, 어제 병원에서 처방받으셨잖아요. 그랬나?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어제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갔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좀 높다고 약 처방해 주셨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하루에 2번 드셔야 해요. 아침, 저녁으로요. 지원이가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의심 없이 그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은 뒤부터 이상하게 머리가 멍했습니다. 기분 탓인가? 그 다음부터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3층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지원이가 저를 흔들고 있었어요. 응? 어머님, 왜 소파에서 주무셨어요? 내가? 네. 제가 아침에 올라와 봤더니 어머님이 소파에서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어머님, 진짜 병원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 그때부터 저는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닌가 하는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큰딸 미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미숙이야. 뭐냐? 엄마, 지난주에 엄마가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뭐, 500만 원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입금해 드렸어요. 미수가,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전화하셔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건물 수리비가 필요하다고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전화기 너머로 미숙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미숙이가 입금한 5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 다음 주 둘째 아들 준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준호야. 준호야, 그래. 엄마, 지난번에 빌려달라고 하신 돈, 제가 오늘 입금했어요. 뭐? 엄마가 지난주에 전화하셔서 1,000만 원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준호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엄마, 진짜 모르세요? 진짜야.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진짜 병원 가봐야겠어요.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혼자 3층 집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나? 내가 한 말을 내가 기억 못하는구나.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한데? 저는 제 핸드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미숙이에게 전화한 기록이 없었어요. 준호에게 전화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원이에요. 들어와. 지원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자기 전에 약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지원아. 네, 어머님? 나 미숙이한테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있어? 지원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죠. 어머님, 그러셨어요. 지난주에요. 정말? 네. 제가 옆에 있었어요. 어머님이 미숙이 언니한테 전화하셔서 건물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진짜 기억 안 나세요? 지원이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그랬나 보다. 네. 그러니까 약 잘 드시고 푹 주무세요. 지원이가 나가고 저는 그녀가 준 약을 손에 들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정말 혈압약일까? 순간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저는 그 약을 먹지 않고 휴지에 싸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저는 지원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이가 평소처럼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고맙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다 드셨어요? 한 알도 안 남기고. 그럼. 지원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야 나으세요. 지원이가 내려가고 저는 슬그머니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준영이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어요. 저는 지원이가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2층 집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병이었습니다. 제가 먹고 있다는 혈압약과 똑같이 생긴 병이었어요. 하지만 라벨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약병을 몰래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님, 이 약이 무슨 약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약사가 약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르신, 이거 수면제예요. 수면제요? 네. 그것도 꽤 강한 수면제고요. 이거 의사 처방 없이 구하기 힘든 약인데 어디서 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거든요. 수면제. 지원이가 나한테 수면제를 먹였다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한 상태로 걸었습니다. 왜 지원이가 나한테 수면제를? 그리고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소파에서 옷도 안 갈아입고 잔 일,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일, 미숙이와 준호에게 돈을 빌렸다는 일, 모두 제가 수면제에 취해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던 겁니다. 지원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왜 지원이가 그런 짓을? 대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돈, 제 재산, 18억짜리 건물. 지원이가 그걸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 방 구석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통장들과 건물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모든 걸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통장은 다행히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등기 권리증 봉투가 찢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이걸 열어본 거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죠. 지원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정리해보자. 저를 치매 환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수면제를 먹였다. 제가 자식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거짓말을 했다. 제 금고를 뒤졌다. 다음 단계는 뭘까? 아마도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드는 거겠죠. 성년후견인 제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고 지원이가 저의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절대 안 돼.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역으로 이용하자. 지원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싶어 한다면 내가 정말 치매 환자인 척 연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지원이가 저지르는 모든 범죄를 증거로 모으는 것. 그래. 그렇게 하자.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먼저 제 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조카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이는 제 오빠의 아들인데 서울에서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민아, 나 고모야. 아, 고모. 왜요? 무슨 일이세요? 성민아, 고모 좀 도와줄 수 있니? 저는 성민이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성민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고모, 그 며느리가 지금 고모를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하단다. 고모,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제가 증거 수집을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성민아. 성민이는 다음날 바로 서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집에 몰래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고모, 이제부터 녹음기를 항상 켜두세요. 지원이가 하는 말을 전부 녹음해야 해요. 알았다. 그리고 고모, 지원이한테 계속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세요. 지원이가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 알았어. 성민이는 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고모, 그리고 제가 고모 약을 분석해 볼게요. 지원이가 주는 약을 다 모아두세요. 저는 성민이에게 지금까지 모아둔 약들을 건넸습니다.
성민이는 그 약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갔어요. 일주일 뒤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 결과 나왔어요. 그래, 뭐래? 고모가 먹은 약. 수면제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성분도 들어 있었어요. 뭐? 네. 이건 의사 처방 없이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약이에요. 지원이가 불법으로 구한 거예요. 그럼 이걸로 고소할 수 있어? 물론이죠. 이건 명백한 상해죄예요. 그리고 사기 미수까지 추가할 수 있어요. 좋아.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지원이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치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부 완벽한 연기. 어머님,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요일? 화요일? 어머님, 오늘 금요일이에요. 아, 그래. 내가 또 헷갈렸네.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원이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님, 요즘 자꾸 날짜를 헷갈려 하시네요. 그러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어머님, 진짜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 저는 불안한 척 연기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원이는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병원이었어요. 이상한데, 여기는 어디지? 병원 간판을 보니 백합신경정신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아, 여기가 어디니? 어머님, 여기가 신경과예요. 제가 예약해뒀어요. 지원이는 저를 병원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순희 어르신 맞으시죠? 네. 어르신, 오늘 어떤 증상으로 오셨어요? 의사가 물었지만 대답은 지원이가 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날짜도 자꾸 헷갈려 하시고요. 그렇군요. 다른 증상은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그리고 가끔 길을 잃어버리실 때도 있어요. 저는 지원이의 거짓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해. 의사는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화요일? 오늘 날짜는요? 6월. 제가 일부러 틀린 대답을 하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100에서 7을 빼면 93, 그 다음은 저는 일부러 계산을 못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저는 40년 동안 한약방에서 돈 계산을 해왔기 때문에 암산은 아주 자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치매 환자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지원이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이 진료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어요. 복도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어머님 상태가 어떤가요? 글쎄요. 경도 인지장애 정도로 보입니다. 그럼 치매인가요? 확진하려면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증상만 봐서는 치매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그럼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진단서요? 네. 어머님이 혼자 사시기 힘들 것 같아서요. 법적으로 제가 돌봐드리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지원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의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단서 발급해드리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료실로 다시 들어온 지원이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 나왔어요. 뭐래? 선생님이 약 처방해 주셨어요.
이 약 잘 드시면 나으신대요. 지원이가 건네준 약 봉지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제가 더 잘 챙겨드릴게요. 고맙다. 어머님, 혹시 건물 관리하시는 거 힘드시죠? 갑자기 건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건물? 괜찮은데. 아니에요. 어머님 상태로는 건물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임대료 받는 것도 복잡하고 세금 내는 것도 신경 써야 하고 그건 내가 알아서.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대신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지원이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지원아, 그런 건 너무 복잡하지 않니? 아니에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님, 저를 믿으세요. 지원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하고 지원이가 내려간 뒤 저는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 고모,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고모, 그 병원이 수상해요. 제가 조사해 볼게요. 사흘 뒤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그 백합신경정신과 원장이 지원이랑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뭐? 네. 제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원장이 과거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전력이 있어요. 허위 진단서? 네. 5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노인을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서 재산을 빼돌리려던 사건이었는데 그때 그 원장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다가 적발됐어요. 그럼 그 원장이 지원이랑 짜고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네? 맞아요, 고모. 이건 조직적인 범죄예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원이가 이런 일을 얼마나 오래 계획했던 거지? 오브 더칠로타. 성민이의 조사 결과를 듣고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원이는 혼자가 아니야. 뒤에 조직이 있어. 저는 성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우리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고모 말씀이 맞아요.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 한 분 계세요. 이런 사건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 부탁한다. 다음 날 저는 성민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갔죠. 안녕하세요, 박순희 어르신. 저는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김태준 변호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변호사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며느리 한지원 씨는 지금 어르신을 법적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백합신경정신과 원장과 짜고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한지원 씨가 실제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는 순간을 잡아야 해요. 그럼 제가 계속 치매 연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지원 씨가 어르신의 재산을 실제로 처분하려는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그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 더 조사해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한지원 씨의 과거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조직적인 범죄는 보통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가요? 네. 혹시 한지원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조사해 볼게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계속 치매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지원이가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중요한 곳에 다녀와야 해요. 어디? 법원이요. 법원? 네. 어머님 건강 상태 때문에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드디어 왔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러 가는 거였어요. 법원은 왜? 어머님이 이제 혼자서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제가 어머님을 돌볼 수 있게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네, 어머님. 이게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저는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지원이는 이미 준비해둔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백합신경정신과의 진단서, 그리고 성년후견인 신청서. 어머님,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지원이가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는 척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미안해, 준영아. 엄마가 이렇게 해야만 내 마누라의 정체를 밝힐 수 있어. 법원 직원이 서류를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심판 결과는 약 한 달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거예요. 그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성민이와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드디어 움직였어요.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어요. 좋아요, 고모. 이제 우리도 준비를 시작해야겠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법원 심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요? 일단 어르신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를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서 정식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일주일 뒤 저는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CT, 각종 인지 기능 검사. 결과는 완벽히 정상이었습니다. 박순희 어르신, 뇌에 아무 이상이 없으십니다. 치매는 절대 아니에요. 의사의 말을 들으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 결과를 공식 진단서로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진단서를 받아서 김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증거는 한지원 씨의 과거 전가입니다. 마침 그때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 큰 거 잡았어요. 뭐? 한지원. 가명이에요. 가명? 네. 본명은 최유진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 전가가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떤 전가? 3년 전에 부산에서 똑같은 사기를 쳤어요. 70대 노인을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서 재산을 빼돌리려다가 적발됐어요. 그때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세상에. 그리고 그 사건의 공범이 백합신경정신과 원장이에요. 두 사람이 한 팀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원이, 아니 최유진은 전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성민아, 이 증거 확실해? 네, 고모. 법원 판결문까지 다 확보했어요. 좋아. 이제 우리가 역공할 시간이야. 육부역습의 시작. 일주일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년후견인 심판 기일이 잡혔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원이가 신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금요일에 법원 가야 해요. 법원? 네. 어머님 후견인 건 때문에요. 그냥 가서 판사님 앞에서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좋아. 법정에서 만나자, 최유진. 그날 밤 저는 김 변호사, 성민이와 함께 마지막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어르신, 법정에서는 제가 어르신의 변호인으로 나설 겁니다. 변호인이요? 네. 한지원 씨는 어르신이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생각하니까요. 그럼 법정에서 갑자기 변호사가 나타나면 놀라겠죠. 그리고 당황할 겁니다. 성민이가 덧붙였습니다. 고모, 그리고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할 거예요. 한지원 씨의 과거 전과 백합신경정신과의 허위 진단서, 그리고 고모가 정상이라는 대학병원 진단서까지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한지원 씨가 어르신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한 증거도 제출할 겁니다. 약 분석 결과요? 네. 그리고 어르신이 녹음해둔 대화 내용들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가정법원 203호 법정. 저는 일부러 헝클어진 옷차림에 멍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지원이가 제 팔을 잡고 부축하며 걸어왔죠.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법정 안에는 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준영이도 와 있었어요. 준영이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준영아. 저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영아,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 해야만 했어.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 사건, 피후견인 박순희, 후견인 신청인 한지원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신청인 한지원 씨, 나와서 진술하세요. 지원이가 일어나서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피후견인 박순희 어르신의 며느리입니다. 어머님이 최근 들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일상생활이 힘드셔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네. 백합신경정신과의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지원이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그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진단이 나왔네요. 네, 판사님. 피후견인 박순희 어르신, 나와서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판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목요일? 아닙니다. 금요일입니다. 아, 그랬나요? 오늘 날짜는요? 8월? 10월입니다. 저는 계속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딸 이름이 뭡니까? 딸이 누구더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후견인의 상태가 심각해 보이네요. 후견인 지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원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끝났어. 드디어 그 노인네의 재산이 내 거야.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김 변호사가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판사님. 누구십니까? 저는 피후견인 박순희 어르신의 변호인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지원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인?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심각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후견인 박순희 어르신은 치매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주일 전에 발급받은 박순희 어르신의 정밀 검사 결과입니다. 어르신은 완벽히 정상입니다. 판사가 그 서류를 받아서 검토했습니다. 정상? 네. 둘째, 신청인 한지원의 실명은 최유진이며 3년 전 부산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노인 사기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정가자입니다. 뭐라고요? 셋째, 백합신경정신과 원장 김동욱은 최유진의 공범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전력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넷째, 최유진은 박순희 어르신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하여 치매 증상을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약물 분석 결과입니다. 판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지원이는 증인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다섯째, 이것은 최유진이 박순희 어르신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입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어서 법정에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자꾸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약속도 깜빡하시고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원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들. 선생님, 어머님 상태가 어떤가요? 경도 인지장애 정도로 보입니다. 그럼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백합신경정신과 원장과의 대화도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지원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신청인 한지원, 아니 최유진 씨. 이게 사실입니까? 지원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쳐다보며 입술을 떨고 있었죠. 그때 저는 증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어르신?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제 정신이 멀쩡합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지원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최유진, 당신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모든 일을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당신이 제게 먹인 약도 알고 있었고, 당신이 백합신경정신과와 짜고 버린 일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 2달 동안 일부러 치매 환자 연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저지른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지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신청인 최유진에 대해서는 사기, 위계에 의한 재물취득, 미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니 준영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영아. 준영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요. 지원이가, 아니, 유진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봤어요. 내가 바보였어요. 저는 준영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준영아, 너도 피해자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그 여자는 너를 이용해서 나를 속이려고 한 거야. 너도 당한 거지. 준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어떡하죠? 나 이제 이혼 소송 준비해라. 김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거야. 네, 엄마.
그날 이후 상황은 급격히 전개되었습니다. 최유진은 구속되었고 백합신경정신과 원장 김동욱도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최유진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동욱 원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준영이는 최유진과 이혼했습니다. 7부 새로운 시작.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산의 제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 준호가 대전에서 주말마다 내려와서 저를 챙겨주고 있고 큰딸 미숙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려옵니다. 막내 준영이는 아직 마음의 상처가 크지만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대전의 한방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엄마, 나 다시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아. 아니에요.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너무 교활했던 거지. 저는 준영이를 다독였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최유진에게 완전히 속았었잖아요. 그녀는 정말 완벽한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악은 악일 뿐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죠. 어느 날 성민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모,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최유진이 재판에서 받은 배상금이 나왔어요. 배상금? 네. 법원에서 최유진에게 고모께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1억? 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 돈 필요 없어. 고모. 그 돈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쓰고 싶어. 최유진한테 당한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테니까. 성민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모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나는 그저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거지. 그 돈으로 저는 노인 사기 피해 예방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센터였지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님도 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제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치매 연기를 한 할머니라는 제목으로요.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많이 왔어요. 박순희 어르신,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활동하시는 게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노인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박순희 선생님 계신가요? 네, 제가 박순희입니다. 선생님, 저희 도와주세요. 그 노부부는 울먹이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며느리가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최근에는 집 명의를 며느리 앞으로 옮기라고 강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김 변호사님과 함께 그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었어요. 그 노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천만에요.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으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피해자들을 도와가면서 저는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비록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1년 뒤 준영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자친구? 응.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데려와봐. 준영이가 데려온 여자는 소박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지은 씨. 저는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걱정이 기우였어요. 지은 씨는 정말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준영이와 지은 씨는 1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이야기. 오늘 저는 75입니다. 최유진이 저를 속이려 했던 그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산에서 노인 사기 피해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저를 찾아오시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준영이가 며느리 지은 씨와 함께 찾아옵니다. 지은 씨는 진짜 착한 며느리예요. 저에게 진심으로 잘해주고 제가 하는 일을 응원해줍니다. 큰딸 미숙이와 둘째 아들 준호도 자주 전화를 하며 안부를 묻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비록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그 일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최유진은 저에게 선물을 준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노년의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게 해준 선물을요. 물론 그 선물은 너무나 잔인한 방식으로 주어진 거였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긴 인생 경험이 있기에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